20kg TM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앞에 서 있던 A씨의 얼굴과 목, 윗 가슴 부위에 튀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 이미 뇌사 상태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앞으로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친 뒤 26년 3월 초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법률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 것이죠.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넣어서 전달한 사건에서 비롯된 별칭입니다.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이죠. 저희 법인의 주력 업무가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권리구제여서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자주 다루죠. 그래서 사실 노란봉투법을 영상에서 다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사건을 진행하다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또 현실적으로는 어떤 한계를 가질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 A씨는 25년 2월경에 인력 파견업을 하는 B업체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청인 C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C회사는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이라는 유독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 약자로 TMAH라고 하는데 발음이 어려우니 여기서는 그냥 T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TM은 주로 반도체 제조 과정의 세척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아주 소량만 인체에 묻거나 튀어도 심각한 장기부전이나 사망을 야기하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제자 A씨가 C사업장에서 한 일은 이 TM 원액 저장 탱크에서 납품용 용기인 20kg 말통으로 액체를 소분 충전하거나 납품 용기를 지게차 등으로 정리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C사업장에는 B업체에서 파견 나온 다른 하청 직원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TM은 극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기계적 결함 또는 휴먼 에러가 있어도 작업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소분 작업 자체가 완전 자동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니면 소분 기계 설비가 국소 배기 장치가 된 밀폐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C사업장의 소분 설비는 사람이 오른쪽에서 롤러 위로 납품 용기를 밀어 놓도록 되어 있고 말통이 액체가 나오는 저장고 노즐 밑에 딱 가도록 수동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통의 위치가 안 맞는 경우를 대비해 설비의 아래 부분을 개방해 놓고 육안으로 노즐과 말통 입구를 확인해서 작업자가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버튼을 눌러서 노즐을 내려오게 하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물질이 말통에 주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에 노즐이 말통 입구에 제대로 삽입되지 않았었는데 제자 A씨가 다시 버튼을 누르자 20kg TM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용기 외부와 바닥에 비산되면서 앞에 서 있던 A씨의 얼굴과 목, 윗 가슴 부위에 튀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 이미 뇌사 상태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 반도체 산업의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독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그동안 다수 발생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물질의 취급 가이드북을 따로 만들 정도로 위험합니다. 심지어 혹시 신체에 닿았을 때를 대비해서 작업 위치에서 10m 이내에 원터치 조작만으로도 샤워기가 작동하도록 긴급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많습니다. TM 충전 설비가 작업자의 개방된 후드형 구조인 것, 완전 자동화가 아니라 완전 수동식으로 작동시켰던 것, 혹시 모를 휴먼 에러 시에도 노즐이 제대로 만약에 삽입이 안 되면 충전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락을 설치하지 않은 것, 제대로 된 긴급 세척시설이 없어서 A씨는 그 상황에서 바닥의 장애물들을 피해 조악한 싱크대 설비까지 가서 물을 틀어서 씻었던 것. 현재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고 산재 처리 및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면 형사합의금은 10억 원대가 됩니다. 저희가 계산한 돈이 1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TM 충전 설비를 자동화하고 이러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합의를 하려는데 원청은 나오지를 않고 하청 대표만 나옵니다.
중처법이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원청의 대표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현실은 이렇습니다. 인력 파견 업체인 하청 사장이 원청 사업장의 설비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시 사업장에 인력 공급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청 사장은 원청에 누를 끼치지 않고 이번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챗GPT에게 주요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근로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뿐 아니라 위장 도급 문제, 안전한 작업 환경 보장을 위한 직접 요구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에 관한 쟁의행위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원청이 소송이나 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과 중처법이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까요? 이것도 챗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중처법은 원청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원청도 사용자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교섭 대상으로 삼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가 안전 문제로 작업 중지권 행사나 파업을 하면 회사가 수백억 원대 손배소송을 걸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켰지만 이제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손배 청구가 제한되므로 하청 노동자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쟁의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짜 이렇게 될까요? 다시 챗GPT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력 파견 업체가 원청과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청 근로자의 쟁의행위나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하청이 책임진다 라는 조항을 필수적으로 놓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하청 사장이 죽어나가는 거 아니냐?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동조합이나 노조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상의 배상 조항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청이 하청 사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청 근로자는 보호되지만 하청 사장은 계약 조항 때문에 원청의 압박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은 원청도 노조법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단체 교섭 의무는 원청에게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계약 구조에는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이 관리 잘못해서 발생한 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하청 사장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되고 재정적 압박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여기에 챗GPT는 이런 대책을 제안하네요. 앞으로는 하청 사장들 스스로 연합해서 원청의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슴이 더 답답해집니다. 좋은 얘기는 됐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하청이 책임진다라는 그 조항을 무효로 만들고 원청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킬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봐.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하고 있고 우리 노조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잠탈하는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청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라면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원청이 하청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계약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원청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청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원청은 하청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청은 다시 근로자나 노조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근로자나 노조에 대한 구상 자체가 원칙적으로 차단되므로 결국 하청만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하청 사장이 가장 큰 리스크를 주는 구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다시 하청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 법정에서 첨예하게 다투겠군요. 사실 노란봉투법 개정과 상관없이 기존의 노조법에도 면책 조항은 있었습니다.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법 제4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서 한 정당한 행위에 적용된다. 즉,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아니면 쟁의 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죄는 위법성을 조각하고 무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엄격했습니다.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쟁의 행위하는 건 당연히 위법한 것이고 오로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만 쟁의의 대상이며 조정 절차나 찬반 투표 등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해서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결국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고 조합원 개인 재산인 급여나 주택의 가압류가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출발은 간단했습니다. 제자 A씨에게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를 막으려면 하청 사장이 아니라 원청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사고에 대한 손실이 예방의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8월 24일 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궁금했습니다. 오늘 내용 준비하면서 저는 희미하지만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 신락 같은 기대를 강철처럼 강하게 무기로 만들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저희 변호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숙 변호사입니다.